차가운 공기가 펜트하우스의 넓은 거실을 감쌌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과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은 깊은 정적뿐이었다. 서유진은 마지막으로 테이블 위 촛불에 불을 붙였다. 은은한 촛불이 값비싼 크리스털장과 은식기에 반사되어 부드럽게 빛났지만 그 온기는 주변의 냉기 속으로 속절없이 흩어졌다. 오늘은 강태준과 결혼한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이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된 지 총 95일. 하지만 유진에게 그 시간은 의미 없는 숫자의 나열에 불과했다. 지난 3년간 그들의 공간은 언제나 지금처럼 고요했고 그들의 관계는 한겨울의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이 결혼이 사랑이 아닌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의 일부였음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맛에 맞춰 준비한 스테이크와 트러플 파스타,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프랑스산 와인까지. 혹시나 하는 마지막 희망, 어쩌면 오늘 같은 날은 그도 조금은 다를지 모른다는 헛된 기대감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하지만 시계가 밤 10시를 넘어서자 그 희미한 기대마저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현관문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린 것은 그로부터 1시간이 더 지난 후였다. 유진은 잠시 멈칫하며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칠흑 같은 어둠을 등지고 선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진성그룹의 총수 강태준. 그의 존재감은 언제나 그랬듯 공간 전체를 압도할 만큼 무겁고 서늘했다. 태준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시선은 정면에 고정된 채 테이블과 그 앞에 서 있는 유진을 마치 투명 인간처럼 지나쳤다. 그의 눈에는 오직 피로와 날카로운 사업적 고뇌만이 가득했다. 그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에서는 냉정한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다. 오현석 회장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더 이상 신사적으로 대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바로 안건 상정하세요.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도 않았다. 지난 3년 동안 수없이 반복된 일이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동선을 눈으로 쫓았다. 그는 다이닝룸을 가로질러 곧장 서재로 향했다. 그에게 이 집은 잠시 머물다 가는 호텔 스위트룸과 다를 바 없었고 그녀는 그 방에 놓인 값비싼 가구와 같은 존재였다. 서재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그 소리는 마치 유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갔다. 완벽하게 차려진 2인용 저녁 식사 위로 차가운 절망이 내려앉아 있었다. 촛불이 속절없이 타들어가며 긴 촛농을 흘려보냈다. 그녀는 의자에 앉지 않았다. 대신 가장 좋은 접시에 담겨있던 스테이크를 들어 음식물 처리기에 넣었다. 소스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조리된 음식은 순식간에 기계 소음과 함께 사라졌다. 파스타도 샐러드도 정성껏 만든 디저트까지. 그녀는 미동도 없는 표정으로 모든 것을 버렸다. 마치 지난 3년간의 헛된 기다림을 버리듯이 와인병에 코르크를 다시 막은 그녀는 그것을 와인셀러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버렸다. 이 와인은 다시는 빛을 볼 일이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난 뒤 식탁 위에는 타다 남은 초 2자루와 텅 빈 잔 2개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유진은 그 잔해를 잠시 바라보다가 망설임 없이 그것마저 치워버렸다. 모든 것이 원래의 차가운 질서 속으로 돌아갔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누군가를 기다린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통유리창 너머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밤을 수놓고 있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그녀의 마음을 비추지는 못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태준의 서재에서는
여전히 격앙된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마 그는 밤을 새워 일을 할 테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옆방의 침실에서 잠시 눈을 붙일 것이다. 그녀와는 다른 공간에서 다른 시간을 살아가며 그것이 그들의 부부관계의 전부였다. 침실에 들어선 유진은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결혼 반지가 놓여 있었다. 3년 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가 무심하게 끼워줬던 다이아몬드 반지. 그 후로 단 한 번도 그의 손에서 같은 반지를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천천히 빼내 상자 안에 나란히 놓았다. 그리고 다른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변호사와 몇 주에 걸쳐 준비한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다. 이혼 합의서. 그녀는 서류를 꺼내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얇은 종이 몇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지난 3년의 세월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기이한 해방감이 그녀를 감쌌다. 유진은 창가에 서서 다시 밤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강태준, 당신이 만든 이 얼음의 성에서 나는 이제 나갈 생각이야. 당신이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당신의 아내라는 자리에서.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원망이 아닌 차갑고 단단한 결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내일 아침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막을 내릴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밤새 서재에서 시간을 보낸 태주는 새벽이 되어서야 자신의 침실로 건너가 잠들어 있었다. 유진은 그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계획해온 중요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사업가처럼 침착하고 냉정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어젯밤 꺼내두었던 이혼 서류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자신의 서명이 담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서유진. 그녀의 이름 3글자가 선명했다. 그녀는 그 옆에 나란히 놓아두었던 결혼 반지가 담긴 상자를 바라보았다. 지난 3년의 굴레를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이제 그 굴레를 그에게 돌려줄 시간이었다.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추기 시작할 무렵 태준이 침실에서 나왔다. 그는 여전히 어젯밤의 피로가 가시지 않은 얼굴로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는 습관처럼 커피 머신으로 향하다가 식탁 앞에 서 있는 유진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평소 이 시간에는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치고 사라지거나 아예 마주치는 일조차 드물었기 때문이었다. 무세운 일이지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여전히 무심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이 아닌 그녀가 서 있는 위치, 그 자체에 대한 의문을 담고 있었다. 유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마주했다. 그녀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향해 턱짓을 했다. 태주는 그제야 테이블 위에 흰 봉투를 발견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가 서류를 꺼내 들었다.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그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잠시 서류를 든 채 굳어 있다가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장난이지. 장난 아니에요. 당신도 사인만 하면 돼요. 유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녀의 태도에 태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서류를 테이블 위로 거칠게 던졌다. 서유진, 내가 지금 이런 가짜는 장난에 어울려줄 만큼 한가해 보이나 어제 원하는 걸 사주지 않아서 투정이라도 부리는 건가? 지난 3년간 당신에게 뭔가를 원한 적 있었나요? 유진이 차분하게 반문했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 태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늘 인형처럼 조용히 자리를 지키던 여자, 자신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겼던 아내가 처음으로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이지 않았다.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당신에게 받은 건 이 집과 보석 몇 개가 전부이니 그것들도 다 두고 갈게요. 당신 이름에 흠집 나지 않도록 조용히 정리할 수 있게 애께 협조만 해줘요. 그녀의 말은 마치 비즈니스 협상을 하는 것처럼 건조했다. 그 태도가 태준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감히 서유진 따위가 자신을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고 심지어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다. 미쳤군. 태준은 차갑게 내뱉으며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는 위압적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 결혼이 뭔지 잊었나? 네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잊었어. 내 허락 없이는 이 집 문턱 하나 넘을 수 없어 당신은.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고와 무시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문턱 이제 제가 넘으려고요. 당신의 허락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반지 상자를 집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 태주는 잠시 움찔했다. 이것도 당신에게 돌려줄게요.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유진은 그대로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다. 지난 3년간 이 집에 들어온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그녀 자신만의 것을 챙겨 나가는 길이었다. 태주는 자신의 손에 들린 반지 상자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번갈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상황이 그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불쾌감과 당혹감이 뒤섞였다. 서유진, 당장 멈춰. 그가 뒤늦게 소리쳤지만 유진은 돌아보지 않았다. 현관문이 열리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펜트하우스의 정적을 다시 한번 갈랐다. 태주는 홀로 남겨졌다. 그는 테이블 위에 흩어진 이혼 서류를 노려보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감히 누가 누구에게 이혼을 요구한단 말인가. 그는 이 모든 것이 곧 끝날 사소한 반항이라고 치부했다. 그녀는 곧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돌아와 용서를 빌게 될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굳게 믿었다. 강태주는 닫힌 현관문을 한동안 노려보았다. 집안을 채우는 정적은 서유진이 있을 때와 다르지 않았지만 어째서인지 그 밀도가 훨씬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코웃음을 쳤다. 감히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가 며칠 길바닥에서 고생해보면 제 발로 기어들어와 싹싹 빌게 될 것이 뻔했다. 그는 아내라는 여자가 가진 것이라고는 자신의 카드와 이름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곧장 자신의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침의 당혹감을 지우고 평소의 냉정함을 되찾아 있었다. 김 팀장, 집사람이 잠시 가출을 했어. 서유진 이름으로 된 모든 카드 사용 정지시키고 혹시라도 연락이 오면 나에게 먼저 보고하도록. 그의 어조는 아내의 안위를 걱정하는 남편이 아닌 통제 불가능한 자산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그것이었다. 김 팀장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이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라고 답했다. 태주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몸을 던졌다. 이혼 서류.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그 종이 쪼가리를 경멸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서유진이 이런 일을 꾸밀 머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분명 누군가 뒤에서 부추겼을 것이다.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었다. 그녀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지만 태준의 예상과 달리 서유진은 길바닥에서 헤매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강남의 한적한 오피스텔 최상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펜트하우스만큼 화려하진 않았지만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꾸며진 공간이었다. 한쪽 벽면 전체는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으로 채워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여러 개의 모니터가 복잡한 데이터들을 띄우고 있었다. 이곳은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지휘 통제실이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변호사님 저예요. 서류는 전달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최 변호사는 이미 모든 상황을 전달받은 듯 차분하게 답했다. 네, 대표님. 강태준 회장 측 법무팀에서 곧 연락이 올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회유하려고 들겠죠. 어떻게 대응할까요? 원칙대로 진행해 주세요. 조정은 없습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상관없어요. 다만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대표님. 최 변호사는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서유진은 단순히 진성그룹 총수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유능한 투자 분석가이자 컨설턴트들이 모인 작은 회사를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는 실력자였다. 한편 진성그룹 회장실에 돌아온 태주는 밀려드는 보고서에 인해 아침의 불쾌한 사건을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법무팀장에게서 보고가 들어왔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사모님 명의로 된 신용카드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발급한 가족카드는 모두 미사용 상태입니다. 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한 거지? 그 부분은 저희도 파악이 안 됩니다. 추가로 확인해 본 결과 사모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김 팀장의 목소리에는 곤혹스러움이 묻어났다. 태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모르는 자산, 그 조용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줄로만 알았던 아내가 불쾌한 감정이 그의 속을 휘저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통제하에 있어야 할 존재가 자신의 손바닥 밖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심기가 뒤틀렸다. 알았어. 위치나 파악해봐. 그는 퉁명스럽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바로 그때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긴급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M&A팀에서 올라온 보고입니다. 저희가 인수를 추진하던 스타트업 뉴럴링크 측에서 방금 최종적으로 인수 거부 의사를 통보해왔습니다. 태주는 신경질적으로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뉴럴링크는 인공지능 관련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작은 회사였다. 진성그룹이 미래 먹거리로 점찍어둔 분야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태준 역시 꽤나 공을 들이던 인수건이었다. 보고서에는 그들이 갑작스럽게 더 유리한 조건의 투자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더 유리한 조건 어디지? 그쪽에서는 투자자의 정보를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나타난 해외 펀드라고만 합니다. 저희가 제시한 금액의 2배를 현금으로 제안했다고 합니다. 박 비서의 설명에 태주는 어이가 없었다. 이 정도 규모의 딜에 갑자기 2배의 베팅을 하는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뒷조사해봐. 어느 놈들이 감히 진성그룹이 찜해둔 물건에 손을 대는 건지 알아내. 그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던졌다. 작은 스타트업 하나 놓친 것이 당장 그룹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아침부터 이어진 재수없는 일들의 연장선으로 치부했다. 그 시각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유진은 뉴럴링크의 대표와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다. 뉴럴링크의 젊은 대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덕분에 저희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당신의 기술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유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모니터에 떠있는 진성그룹의 주가 차트를 바라보았다. 이번 인수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오만함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작은 균열들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남자였다. 저녁이 되자 태주는 다시 법무팀장에게 연락을 받았다.
회장님, 사모님의 소재 파악이 어렵습니다.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의 변호인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혼 조정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태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일이 점점 그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조정은 없어. 소송으로 가. 가진 것 하나 없는 여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상대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내가 똑똑히 가르쳐주지. 그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그의 발 아래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저 도시 전체가 자신의 왕국처럼 느껴졌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서유진의 반항은 곧 진압될 것이고 작은 사업적 차질은 금방 복구될 것이다. 그의 오만한 세상 속에서 그는 여전히 절대 군주였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의 왕국 가장 깊숙한 곳에서 그가 가장 무시했던 존재가 파놓은 균열이 이미 소리 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제국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혼 조정 신청서가 접수된 후 2주가 흘렀다. 강태준의 예상대로 서유진은 돌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보낸 변호인단은 그녀의 대리인과 단 한 번의 유의미한 접촉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철옹성 안에 갇힌 채 그 어떤 회유나 압박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태주는 이 상황이 심히 불쾌했지만 더 큰 문제들이 그의 신경을 긁기 시작했다. 진성그룹에 이상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다. 거의 성사 직전이었던 해외 부품 공급 계약이 마지막 순간에 경쟁사에게 넘어갔다. 경쟁사는 진성그룹이 제시한 마지노선 가격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 바로 그 위의 가격을 제시했다. 내부 정보 유출을 의심했지만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며칠 뒤에는 진성화학의 자회사에서 사소한 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정보는 영업 기밀이 아닌 연구원들의 개인정보 일부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언론에 의해 과장되어 보도되었고 진성그룹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주가를 소폭 하락시켰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교한 바늘로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풍선을 콕콕 찌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강태준은 회장실에서 연달아 올라오는 문제 보고서들을 집어던졌다. 이게 다야 원인 분석이라는 게 고작 불운이 겹친 것 같다는 말뿐이냐고. 그의 고함에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각각의 사건들은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였고 배후를 찾으려 해도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막막했다. 회장님, 이번에 무산된 유럽 투자건은 특히 이상합니다. 저희의 투자 전략과 자금 운용 계획이 마치 사전에 유출된 것처럼 상대 측에서 저희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전략기획실장의 말에 태준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하지만 그 수많은 상념 속에서도 서유진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세상에서 여전히 사업과 무관한 사적인 영역의 골칫거리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서유진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김민아 비서와 마주 앉아 있었다. 김민아는 유진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의 유일한 직원이자 그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민아는 태블릿 PC를 유진에게 건네며 보고했다. 대표님 지시대로 진성그룹의 네트워크 외곽에 설치했던 방어 알고리즘들을 단계적으로 해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3단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로 이루어진 방어벽의 구조도가 떠 있었다. 지난 3년간 유진은 헬리오스라는 익명의 이름으로 진성그룹의 가장 중요한 정보자산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왔다. 그녀가 직접 설계한 이 다층 방어 시스템은 국가정보원 수준의 해커들도 뚫기 힘든 철옹성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성벽이 그녀의 손으로 직접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들이 알아차렸나요? 유진이 나지막이 물었다.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혀요.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강력한 보호막 아래에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자회사의 정보 유출도 사실 제가 1단계 방어벽을 제거한 직후 의도적으로 흘린 미끼에 아마추어 해커가 걸려든 것뿐입니다. 유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오롯이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믿고 있겠죠. 그녀의 시선은 창밖으로 향했다. 3년 동안 저는 그림자 속에서 그의 왕국을 지켰어요. 아무도 모르게 위협을 제거하고 기회의 길을 닦아주었죠. 이제 그 그림자가 사라졌을 때 그가 과연 혼자 설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미나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대표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진성그룹이 흔들리면 대표님께도 피해가... 유진은 미나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미나 씨. 이건 독립이에요. 나 자신과 그리고 내 능력에 대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진성그룹에서는 비상경영회의가 소집되었다. 잇따른 악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때 한 젊은 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지난 3년간 저희 그룹이 위기 때마다 기적적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던 데에는 익명의 조력자 헬리오스의 역할이 컸습니다. 헬리오스. 그 이름이 나오자 회의실의 미묘한 술렁임이 일었다. 헬리오스는 약 3년 전 혜성처럼 나타난 정체불명의 전략 분석가였다. 이메일과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서만 소통하며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가 제공하는 정보와 전략은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정확했다. 진성그룹의 몇몇 핵심적인 성공 신화 뒤에는 헬리오스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 태준 역시 헬리오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는 헬리오스를 유능하긴 하지만 돈으로 부릴 수 있는 수많은 도구 중 하나로 여겼다. 그래, 그 헬리오스라는 자에게 연락해. 지금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가져오라고 해. 대가는 원하는 만큼 지불하겠다고 전하고. 태준은 당연하다는 듯이 지시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란 없었다. 전략기획실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다. 회장님, 그게 사실 몇 주 전부터 헬리오스와의 모든 연락 채널이 끊긴 상태입니다. 저희가 보내는 이메일은 모두 반송되고 있고 사용하던 보안 서버는 아예 폐쇄되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에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사라져, 그게 무슨 말이야. 당장 찾아내.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대한민국 땅을 전부 뒤져서라도 그자를 내 앞에 데려와. 그의 분노에 찬 외침이 회의실을 울렸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통제권 밖에 있는 미지의 힘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자신이 세운 제국을 지탱하던 가장 중요한 기둥 하나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리고 그 공백이 만들어낼 거대한 균열을 예감하며 정체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헬리오스가 사라진 후 한 달 진성그룹은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유진이 제거한 것은 단순한 방어벽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의 위험을 예측하고 잠재된 기회를 포착하며 경쟁자의 움직임을 분석하던 거대한 정보 분석 시스템 그 자체였다. 눈과 귀를 잃어버린 거인처럼 진성그룹은 보이지 않는 암초를 향해 맹목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결정타는 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던 제주도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에서 터져나왔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은 해외 투자 파트너였던 블랙스톤 펀드가 갑작스럽게 투자 철회를 통보하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진성그룹의 최근 불안정한 경영 상태와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었다. 실제로 며칠 전부터 몇몇 언론사를 통해 리조트 건설 부지의 환경 훼손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마치 사전에 계획된 듯 매우 정교하고 집요한 공격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헬리오스의 예측 시스템이 최소 한 달 전에는 경고를 보냈을 사안이었다. 하지만 아무런 경고도 없었고 진성그룹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강태준은 집무실에서 밤을 새웠다. 그의 책상 위에는 관련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의 신뢰는 바닥을 쳤다. 수조 원이 걸린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그룹 전체가 술렁였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류 뭉치를 벽에 집어 던졌다. 그는 헬리오스를 찾기 위해 국내 최고의 사이버 보안업체와 흥신소까지 동원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보고서는 한결같았다. 헬리오스는 실존 인물이 아닌 고도로 조직화된 집단의 코드네임일 가능성이 높음. 혹은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 인공지능일 수도 있음. 현재로서는 추적 불가. 모든 것이 미궁속이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 태준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무력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이 모든 상황을 즐겁게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바로 진성그룹의 오랜 라이벌 대형그룹의 오현석 회장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진성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보며 껄껄 웃었다. 강태준, 그 오만한 놈이 드디어 발목이 잡혔군.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오현석은 제주도 리조트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부채질한 장본인이었다. 하지만 그 역시 정보의 출처는 알지 못했다. 누군가 익명으로 제보한 날카롭게 정제된 내부 정보였다. 그는 누가 이런 일을 벌이는지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저 쓰러져가는 사자를 물어뜯을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뿐이었다. 이 기회에 진성의 숨통을 끊어버릴 준비를 하게 그날 밤 태준은 지친 몸을 이끌고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예전에는 이 넓은 공간의 적막함이 성공의 증거처럼 느껴졌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정적이 마치 관속처럼 느껴졌다. 그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몸을 던졌다.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집안을 둘러보았다. 언제나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던 공간. 하지만 이제 보니 그 완벽함은 살아있는 온기가 깃든 것이었다. 계절마다 바뀌던 거실의 생화, 그의 동선에 맞춰 은은하게 조절되던 조명, 언제나 그가 좋아하는 원두로 채워져 있던 커피 머신. 그 모든 것들이 서유진의 손길이었음을 그는 이제야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녀가 사라지자 집은 생명력을 잃은 박제된 공간이 되어버렸다. 태준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홀린 듯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던 공간으로 향했다. 서유진의 서재. 그가 사주기는 했지만 그녀가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 문을 열자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 나타났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책장의 제목들을 무심코 훑어보다가 숨을 멈췄다. 경제학 경영전략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전문 서적들은 물론 군사 전략서, 전략서 건축학 개론 심지어는 양자역학에 관한 책까지. 그가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의 책들이 가득했다. 그저 명품과 보석에만 관심 있는 줄 알았던 여자의 책장이 아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노트 한 권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알아볼 수 없는 복잡한 수식과 기호, 그리고 날카로운 필체로 적힌 분석들이 가득했다. 이것은 단순한 일기나 메모가 아니었다. 고도의 지성이 담긴 어떤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의 흔적이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영혼을 엿보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태준은 노트를 덮고 창가에 섰다.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3년간 함께 산 아내는 대체 누구였을까? 자신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 여자는 사실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회사의 위기와 아내의 부재가 그의 머릿속에서 뒤섞이며 그를 괴롭혔다. 무엇을 잃어버린 것인지, 어디서부터 되찾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거실에 홀로 서 있는 강태준의 모습은 더 이상 오만한 제국의 군주가 아니었다. 자신의 왕국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하는 길 잃은 왕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아내라는 존재가 아니었다. 자신이 단 한 번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제국의 가장 중요한 일부를 제 손으로 내쫓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실감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깊고 서늘한 외로움이 되어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강태준의 충실한 비서 박진우 실장은 최근 회장과 회사의 분위기가 살얼음판 같다고 느꼈다. 그는 10년 가까이 강태준을 보좌해왔다. 누구보다 회장의 성정을 잘 알았고 그의 능력 또한 존경했다. 하지만 지금의 강태준은 그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다. 불안과 분노에 휩싸여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박 실장은 이 모든 사태가 사모님 서유진의 부재와 관련이 있다고 막연히 짐작했다. 그는 서유진이라는 여자를 조용히 존경해왔다. 그녀는 늘 말이 없었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가끔 마주칠 때마다 느껴지는 깊은 눈빛과 흐트러짐 없는 기품에서 범상치 않은 내공을 느끼곤 했다. 그녀가 집을 나간 날 아침 차갑게 식어있던 식탁과 회장의 분노를 떠올리며 그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회장도 회사도 정말 위험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그를 짓눌렀다. 다음 날 오전 임원회의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였다. 제주도 리조트 사업의 손실을 메우기 위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고 자금난에 대한 흉흉한 소문만 시장에 퍼지고 있었다. 강태준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때 박 실장이 회의실로 들어와 태준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회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태준은 신경질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따라 나섰다. 복도로 나온 태준이 묻기도 전에 박 실장은 준비한 파일을 내밀었다.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결제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파일의 표지에는 진성공익재단 연례보고서, 대회비라고 적혀 있었다. 공익재단 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공익재단은 그룹의 이미지를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서유진에게 관리를 맡겨둔 이후로는 신경을 끄고 있던 분야였다. 이런 건 알아서 처리해. 지금 이딴 걸 보고라고 가져온 건가?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다. 박 실장은 물러서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게 재단의 기금 운용 포트폴리오 부분입니다. 지난 3년간의 수익률이 저희 그룹의 최고 펀드 매니저들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사모님께서 직접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전달하려 애썼다. 수익률이 펀드 매니저들보다 높다. 그 말이 태준의 뇌리에 날카롭게 박혔다. 세상 물정 모르는 온실 속 화초. 그가 서유진에게 씌워놓은 이미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이었다. 그는 순간 회의실에서의 분노도 잊은 채 박 실장의 손에 들린 파일을 낚아챘다. 회의 취소해. 아무도 내 방에 들여보내지 마. 회장실로 돌아온 태준은 문을 잠갔다. 그는 보고서를 펼쳐들었다. 처음 몇 장은 의례적인 재단 활동 보고였다. 하지만 그는 곧장 기금 운용 파트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숫자와 그래프들을 보는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복잡한 파생 상품과 해외 선물 비상장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까지 아마추어의 솜씨가 아니었다. 시장의 흐름을 완벽하게 읽고 위험을 교묘하게 분산시키는 고도의 전략이 담겨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지난 3년간의 보고서를 모두 가져오게 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는 서류에 몰두했다. 보면 볼수록 경이로웠다. 유가가 폭락하기 몇 달 전 원유 선물 포지션을 모두 정리한 기록, 브렉시트 투표 직전 안전자산인 달러와 금의 투자 비중을 대폭 늘린 결정. 마치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정확한 판단의 연속이었다. 태준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 날카로운 분석, 과감한 투자 스타일, 어딘가 익숙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지난 3년간 헬리오스로부터 받은 몇 개의 핵심 보고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는 헬리오스의 보고서와 공익재단의 투자 보고서를 나란히 펼쳐놓았다. 문체 용어 선택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식, 심지어 리스크를 분석하는 논리의 흐름까지. 모든 것이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다. 여러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동일한 지성, 동일한 사고방식에서 나온 결과물이었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말도 안 되는 상상하지만 떨쳐버릴 수 없는 끔찍한 의심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는 재단 보고서 마지막 장에 있는 서명을 보았다. 단정하면서도 힘있는 필체, 서유진. 그리고 그는 헬리오스의 보고서 끝에 항상 기계처럼 찍혀있던 코드네임 헬리오스를 보았다. 태양의 신.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자신의 그림자 속에 가두어두었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태양이었다는 말인가. 강태준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배신감인가 아니었다. 그보다 더 원초적인 충격과 혼란, 그리고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거대한 공포가 그를 덮쳤다. 자신이 3년 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장님이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가 가구처럼 취급했던 아내, 그가 경멸했던 존재가 바로 자신의 제국을 떠받치고 있던 신이었다는 잔인한 진실의 첫 조각을 마주한 것이다. 강태준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3년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재구성되고 있었다. 서유진과 헬리오스. 전혀 다른 두 존재가 하나의 이미지로 겹쳐지면서 그의 경고했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모든 것이 기만이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속은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기억의 파편들이 날카롭게 떠올랐다. 2년 전 적대적 M&A 위기에 처해 밤샘 회의를 이어가던 때였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을 때 서재를 지나던 유진이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었다. 상대 회사의 부채 구조가 좀 특이하더군요. 잡지에서 봤는데 숨겨진 당이 채무가 많은 것 같았어요. 그는 당신이 뭘 안다고 라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하지만 며칠 뒤 헬리오스가 바로 그 약점을 파고드는 전략을 보내왔고 진성은 기적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해냈다. 또 다른 기억, 반도체 기술에 대한 두꺼운 원서를 읽고 있는 그녀를 보며 비웃었던 적이 있었다. 그런 어려운 책이 이해가 되긴 해. 그녀는 그저 흥미로워서요. 라고 짧게 답할 뿐이었다. 그리고 한 달 뒤 헬리오스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주장하는 보고서를 보내왔다. 그 투자는 진성그룹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투자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되살아났다. 무심코 던지던 질문들, 서재에 꽂혀있던 책들, 조용히 응시하던 그의 업무 서류들. 그 모든 것이 힌트였고 신호였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그 모든 것을 가려버렸다. 그는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장님이었다. 자신의 발밑을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손길을 단 한 번도 인지하지 못했다. 아니야, 아닐 거야. 태준은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붙잡고 확인을 시작했다. 그는 보안팀에 연락해 지난 3년간 헬리오스로부터 메일이 수신된 모든 시각의 펜트하우스 CCTV 영상을 요구했다. 최고 등급의 보안 명령이었다. 영상은 곧 그의 개인 컴퓨터로 전송되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첫 번째 영상. 작년 5월 12일 새벽 2시 37분. 헬리오스로부터 긴급 보고서가 도착한 시각이었다. 영상 속에서 유진의 서재에 희미한 불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모니터의 불빛을 받으며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다음 영상, 또 다음 영상. 날짜와 시간은 달랐지만 모든 것이 똑같았다. 헬리오스가 움직이던 모든 순간 서유진은 자신의 서재에서 깨어 있었다.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다. 태준의 입에서 허탈한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의 오만함이 산산조각 났다. 그가 이룬 제국, 그의 성공 신화, 그의 모든 것이 사실은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는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사실 왕관을 씌워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섭정을 한 것은 서유진이었다. 치욕스러움보다 더 큰 근원적인 자기 혐오가 그를 덮쳤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만나야 했다. 이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고 물어야 했다. 왜 그랬는지, 왜 자신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그는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서유진,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1시간 안에 내 앞에 데려와. 아니, 내가 가지. 지금까지의 추적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태준이 이 문제를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최소한의 인력만을 동원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진성그룹의 모든 정보력과 자원이 총동원되자 유진의 행방은 30분도 채 되지 않아 파악되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 태준은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오피스텔 로비에서 보안 요원들과 실랑이가 있었지만 강태준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문 앞에 선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그는 거칠게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유진이 서 있었다. 편안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3년간 함께 살았던 그 어떤 순간보다도 낯설었다. 그녀는 태준을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마치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차갑고 평온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태준은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헬리오스, 당신이었어, 처음부터. 전부 다 당신이 한 짓이었어. 그의 질문은 분노가 아닌 무너져 내린 남자의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유진은 그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동정 연민 승리감, 심지어 원망조차도. 오직 텅 빈 무관심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 한마디에 태준의 세상이 완전히 정지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자신이 3년간 쌓아 올린 투명한 벽을 보았다. 자신이 결코 넘을 수도 부술 수도 없는 견고한 빙벽. 그는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었다. 복수는 감정이 남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그녀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삭제해 버린 것이었다. 그 잔인한 사실이 수천 개의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서유진의 오피스텔에서 쫓겨나듯 나온 강태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차에 올랐다. 그는 시동을 걸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끊임없이 울렸다.
그 차가운 무관심은 수천 마디의 비난보다 더 아프게 그의 심장을 도려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는지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사이 굶주린 늑대는 사냥을 시작했다. 대형그룹의 오연석 회장은 진성그룹의 주가가 바닥을 치고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사회를 소집해 진성그룹에 대한 적대적 M&A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시장은 충격에 휩싸였고 진성그룹의 주가는 다음 날 아침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강태주는 박 실장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서야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채 회사로 복귀했다. 회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이사진들은 동요했고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다. 태주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진성그룹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내놓는 전략들이 족족 대형그룹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마치 자신들의 패를 전부 읽히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우호 지분을 확보하려 하면 대현이 한 발 앞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고 백기사를 구하려 접촉하면 그 정보가 귀신같이 새어나가 방해 공작이 들어왔다. 내부 첩자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회사 내부에 극도의 불신과 공포가 퍼져나갔다. 태주는 극소수의 핵심 인력만을 데리고 비밀리에 내부 감사를 시작했다. 모든 임원들이 용의선상에 올랐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지들을 의심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에게 동시에 포위된 고립무원의 성주. 그것이 지금 그의 모습이었다. 첩자의 꼬리는 의외의 곳에서 잡혔다. 진성그룹의 재물을 총괄하던 윤상호 부사장이었다. 그는 태준의 아버지 때부터 회사를 위해 일해온 원로이자 태준이 가장 신뢰하던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그가 대형그룹과 내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태준은 분노보다 더 큰 허탈감에 휩싸였다. 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윤 부사장과 단둘이 마주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윤 부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다. 회장님은 너무 오만하셨습니다. 선대 회장님께서 물려주신 사람들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오직 회장님의 능력만이 최고라고 믿으셨죠. 저는 진성이 더 이상 회장님의 독단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변명은 태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오만. 서유진을 잃게 한 것도,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것도, 그리고 믿었던 사람의 등을 돌리게 한 것도 결국 자신의 오만 때문이었다.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윤 부사장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순순히 검찰에 자수했고 진성그룹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내부 배신자의 결정적인 정보까지 손에 넣은 오현석은 총공세를 시작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진성그룹의 숨겨진 부실과 강태준의 리더십 부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이사진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고 일부는 대형그룹에 투항할 움직임까지 보였다. 주주총회는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이대로라면 진성그룹은 오현석의 손에 넘어가는 것이 기정사실이었다. 그날 밤 강태준은 불 꺼진 회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방어 전략 보고서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묘수가 되지 못했다. 실패와 배신 그리고 절망. 그의 인생을 지배하던 성공이라는 단어는 온데간데 없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잃게 될 운명이었다. 그는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한때 자신의 발 아래에 있다고 믿었던 세상. 하지만 지금 그는 그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차갑고 무심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서유진.
그녀라면 이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을까?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녀라면 어떤 수를 낼까? 헬리오스.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 이름을 중얼거렸다. 신의 지혜를 가진 자. 지금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하지만 헬리오스는 더 이상 그가 돈으로 부릴 수 있는 유령이나 도구가 아니었다. 헬리오스는 서유진이었고 그녀는 그에게서 마음을 거둔 여자였다. 그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완전한 패배와 무능, 그리고 그녀에 대한 의존을 인정하는 행위였다.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지는 것은 그의 자존심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모든 것을 잃고 추락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자존심마저 버리고 그녀 앞에 무릎 꿇을 것인가?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이 처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회장실에서 강태준은 마침내 결심을 내렸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박진우 실장에게 연결했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힘을 잃었지만 그 안에는 기묘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박 실장, 서유진 씨와 약속을 잡아주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애원한다고 전해. 수화기 너머에 박 실장이 숨을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오만한 강태준의 입에서 애원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사실에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예상대로 서유진은 만남을 거절했다. 그녀의 비서인 김민아를 통해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라는 차가운 답변만이 돌아왔다. 하지만 태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건물 입구에 선 채 비서에게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내게 했다. 만나줄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전해. 그날따라 하늘에서는 차가운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은 금세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한때 위험으로 가득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거렸지만 그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오피스텔의 한 층만을 멍하니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첫 번째 무릎꿇음은 이렇게 그의 자존심을 빗물에 씻겨내려 보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오피스텔 안에서 유진은 창밖으로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김민아는 안타까운 얼굴로 말했다. 대표님, 저러다 병이라도 나겠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시는 게. 하지만 유진은 대답이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지난 3년간 자신을 유령처럼 취급했던 남자가 이제 와서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그녀가 흔들린 것은 통쾌함이나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진성그룹의 수만 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회사가 무너지면 그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다. 그들의 삶은 강태준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웠다. 그녀가 헬리오스로서 지켜온 것은 단순히 강태준의 제국이 아니었다. 그 제국 안에서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유진은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김민아는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흠뻑 젖은 생쥐꼴이 된 강태준이 유진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며칠 전 그가 쳐들어왔을 때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이제 책상 뒤에 앉아 상황을 지배하는 쪽은 유진이었고 그는 고개를 숙인 초라한 애원자일 뿐이었다. 태준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회사가 처한 상황을 오현석의 공격과 내부의 배신, 그리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나 오기가 아닌 완전한 패배자의 체념만이 담겨 있었다. 설명을 마친 그는 유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진성그룹의 총수 강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내가 틀렸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나의 성공도 진성의 성공도 사실은 전부 당신 덕분이었어. 그런데 나는 내 오만함에 눈이 멀어 그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내던져 버렸지.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당신에게 돌아와 달라고 할 자격도 용서를 구할 염치도 없어. 이건 알아.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모든 자존심이 거세된 순수한 절박함만이 가득했다. 헬리오스로서 부탁하는 거요. 내 회사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온 회사를 구해줘. 진성이 무너지면 거리에 나앉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구해줘. 그는 교묘하게 우리라는 단어를 썼다. 그것은 그녀의 책임감을 자극하려는 마지막 발악이자 진심이었다. 유진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가면 같았다. 이성적으로는 거절하는 것이 맞았다. 이 모든 것은 강태준이 자초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속에서는 헬리오스로서의 정체성이 꿈틀거렸다. 자신이 설계하고 키워온 시스템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외면할 수 없었다. 마침내 그녀의 입이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거절의 뜻이 담겨있지 않았다. 이건 임시동맹이에요.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이죠. 회사를 구하고 나면 우리는 원래 계획대로 각자의 길을 갈 거예요. 이 조건에 동의하나요? 태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해. 어떤 조건이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전부.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이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그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진성그룹의 지분 구조와 대형그룹의 공격 루트가 복잡한 다이어그램으로 펼쳐져 있었다. 시간이 없어요, 강태준 씨. 지금부터는 내가 지시하고 당신은 따라야 할 겁니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남편과 아내가 아니었다. 위기에 빠진 왕국을 구하기 위해 손을 잡은 두 명의 뛰어난 전략가였다. 방역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서유진의 오피스텔은 순식간에 진성그룹의 운명을 건 전쟁의 지휘본부, 즉 워룸으로 변모했다. 그녀의 충실한 비서 김미나와 그녀가 비밀리에 운영하던 소수 정예의 분석가들이 합류했다. 강태준 역시 박진우 실장과 함께 그곳에 있었지만 그의 역할은 더 이상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유진의 지시를 듣고 질문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최고위급 행동대원이었다. 유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지난 3년간 보아온 조용하고 그림자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번쩍이는 워룸의 중앙에 서서 쏟아지는 정보의 흐름을 한눈에 꿰뚫어 보며 침착하고 신속하게 지시를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권위와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미나 애씨, 대형그룹의 자금 흐름 실시간으로 추적해줘요. 특히 의심스러운 해외 계좌들 단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박 실장님은 지금 즉시 우리 우호 지분 리스트를 다시 점검하고 가장 취약한 주주들부터 접촉해서 방어선을 구축해 주세요. 그녀의 지시는 군더더기 없이 명확했다. 태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진짜 서유진을 보고 있었다. 경외심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반격의 1단계는 방어였다. 유진은 오연석의 공격 패턴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시장의 교란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유령 매도 물량을 풀었다가 거두어들이며 대연의 트레이더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해외의 우호 펀드를 통해 자전 거래를 일으켜 주가를 일시적으로 부양하며 시간을 벌었다. 오연석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모든 포식자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강태준 씨. 오현석 회장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유진은 잠시 숨을 돌리며 말했다. 그녀의 방역 2단계는 오현석의 심장부를 겨누는 역추적이었다. 그녀는 헬리오스로서 활동하며 구축해놓은 비밀 정보망을 총동원했다. 대형그룹의 재무제표 오현석 회장의 개인 비리, 그가 숨겨놓은 검은 돈의 흐름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분석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 며칠 밤을 새운 분석 끝에 유진은 마침내 오현석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냈다. 그는 이번 M&A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동원하고 있었다. 명백한 불법 행위였다. 이 사실을 지금 당장 터뜨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유진의 계획은 단순히 방어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적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덫을 놓고 있었다. 이제부터 연기를 좀 해야겠어요. 유진은 태준을 보며 말했다. 그녀의 3단계 전략은 적을 유인하여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드는 것이었다. 유진의 지시하에 진성그룹은 갑자기 모든 방어 전략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주가는 다시 폭락했고 언론에는 진성그룹이 곧 백기를 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졌다. 완벽한 미끼였다. 오현석은 승리를 눈앞에 두었다고 확신했다. 강태준이 마침내 무너졌다고 생각한 그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다. 그는 숨겨두었던 비자금 전부를 끌어모아 시장에 풀었다. 진성그룹의 주식을 단숨에 장악하여 경영권을 완전히 빼앗아올 생각이었다. 그의 탐욕이 이성을 마비시킨 순간이었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날 오후, 오현석의 자금이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워룸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모니터를 지켜보았다. 태준 역시 마른 침을 삼켰다. 모든 것이 유진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마침내 오현석의 불법 자금이 전부 주식으로 바뀌어 그의 계좌에 묶인 순간 유진은 차갑게 명령했다. 지금이에요. 그녀의 명령과 동시에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김민아는 오현석의 비자금 내역과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과 금융감독원 그리고 모든 언론사에 전송했다. 동시에 유진이 사전에 포섭해둔 해외 투자 은행이 움직였다. 그들은 진성그룹과의 사전 합의해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고 이 소식에 주식시장은 즉각 거래정지 서킷 브레이커로 반응했다. 오현석은 완벽한 덫에 걸렸다. 그의 모든 불법 자금은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한 주식에 묶여버렸고 검찰과 언론의 포위망은 시시각각 그를 옥죄어 왔다. 대형그룹의 주가는 다음날 아침 사상 최악의 폭락을 맞았다. M&A 시도는커녕 그룹의 존폐 자체가 위태로워졌다. 오만한 포식자는 자신의 탐욕이 만든 함정에 빠져 스스로 파멸했다. 워룸에서는 조용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수만 명의 운명이 걸린 전쟁이 단 한 사람의 경이로운 지략에 의해 완벽한 승리로 끝난 순간이었다. 강태준은 멍하니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더 이상 아내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앞에는 몰락하던 왕국을 구원한 위대한 여왕이 서 있었다. 이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그는 이 여왕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함을 깨달았다. 진성그룹을 둘러싼 폭풍이 지나간 후 며칠이 흘렀다. 오현석 회장은 구속되었고 대형그룹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반면 진성그룹은 기적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기업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며 주가를 빠르게 되찾았다. 언론에서는 강태준 회장의 위기관리 능력을 칭송했지만 그는 모든 인터뷰에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우리 내부의 뛰어난 전략가들 덕분이라며 모든 공을 돌렸다. 서유진의 존재를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지켜주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존중이자 속죄의 시작이었다.
전쟁 갔던 시간이 끝나고 유진의 오피스텔도 평온을 되찾았다. 워룸으로 쓰이던 장비들이 하나둘 철수하고 다시 그녀만의 고요한 공간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의 계약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만남의 날이 찾아왔다. 유진은 마치 다른 평범한 의뢰인을 대하듯 이번 사태에 대한 최종 보고서와 함께 컨설팅 비용이 적힌 청구서를 태준의 앞에 내밀었다. 그녀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선을 명확히 긋고 있었다. 이 일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남남이라고 계약은 이행되었으니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고 그녀의 모든 태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태준은 청구서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수십억에 달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녀가 해낸 일에 비하면 헐값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청구서를 조용히 옆으로 밀어놓았다. 이건 변호사를 통해 처리하겠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는 사업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다. 지난 며칠간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눈이 먼 장님이었는지 생각했소. 당신이라는 사람을 내 옆에 두고도 단 한 번도 당신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았지. 그는 자신의 지난 3년을, 아니 평생을 지배해온 오만함과 독선을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는 유진이 떠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느꼈던 텅 빈 공허함과 그녀의 진짜 모습을 발견했을 때의 충격과 경외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가슴 저미는 후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변명이나 자기 연민도 없었다. 오직 처절한 자기 반성과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내가 지난 몇 주간 알게 된 서유진이라는 사람은 내 평생 만나본 그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나고 지혜롭고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진짜 당신과 사랑에 빠졌어. 그의 고백에 유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때였다. 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책상을 돌아 유진이 앉아있는 곳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군주가 한 여자의 발치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이것은 회사를 위한 것도 헬리오스를 향한 것도 아니었다. 오직 서유진이라는 한 사람을 향한 한 남자의 진심 어린 속죄였다. 그는 무릎 꿇은 채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애절함과 간절함이 가득했다. 내가 당신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이혼을 취소해달라고 조르지도 않겠소. 당신이 원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서류에 도장 찍지. 용서해달라고도 하지 않겠어.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의 목소리가 간절하게 떨렸다. 하지만 제발 기회를 주시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을 사랑하는 한 남자로서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할 기회를. 내가 당신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기회를 주시오. 그의 처절한 애원은 유진의 심장을 깊게 파고들었다. 3년간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마음속 빙벽에 마침내 뜨거운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과거의 관계로 돌아가자고 애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는 모든 권력을 그녀에게 넘기고 자신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관계를 쌓아 올리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유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녀는 자신이 구해낸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태준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운명을 기다렸다. 마침내 그녀가 돌아보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단단했다. 아주 길고 힘든 길이 될 거예요, 강태준 씨.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것은 거절이 아니었다. 아주 희미하게 열린 가능성의 문이었다.
그 말을 이해한 순간 태준의 얼굴에 며칠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여전히 무릎 꿇은 채였지만 더 이상 비참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여왕으로부터 가장 어려운 시험을 치를 기회를 얻은 기사였다. 그들의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 미래는 그들이 함께 써내려갈 수도 있는 백지로 남았다.